돈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돋구는 거는 효과가 없다. 오히려 그냥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게 만드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면 엄마들이 이번에 용돈 올려줄게.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애들이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떨어뜨린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새 생긴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본 경제가 거품 경제다. 그래서 버블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회 안에 버블 라이프라는 게 생겼어요. 저포화라고 하세요? 저포화? 저축을 포기한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30대 친구들이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 봉급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저축을 열심히 해도 이 도덕이 나가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결혼해서 둘이 맞벌이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에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자. 그냥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로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걸 이제 저포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생기는 대로 이제 돈을 갖다가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세대가 생겼어요. 그런 걸 보는 이제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들, 제가 만나는 엄마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애한테 집 한 채는 남겨줘야 돼. 이 얘기를 거의 연불처럼 해요. 그 마음이 또 이해도 되고. 그리고 애들도 우리가 독립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홀로서기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보다 부모님 상속에 의존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부모님 집에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집값 안 내려고. 애기도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이제 둘이서 놀러 가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데 어른들은 이제 그런 걸 보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저축을 해도 나중에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쓰게 되면은 버블 라이프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이게 위험해요, 사실은. 내가 일정한 수입이 계속 들어오면 괜찮은데 수입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신용불량자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진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한국 사회 문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생긴 것이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 카푸어. 얼마 전에 그 젊은 친구가 그 외제차를 샀는데 그 외제차 값을 대기 위해서 몇 개의 그 알바를 뛴다는 게 이제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어른들은 이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지금 세대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해는 되면서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외제차를 샀잖아요. 그 차가 고장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그냥 국산차 한 대 값이에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얘가 그 차 안에서 잔다는 거예요. 달동네에도 세를 사는데 차들은 다 좋은 차를 갖고 있어요. 그 달동네가 주차가 잘 안 돼요. 근데 차는 한 사람만큼의 생활비가 차에 들어가더라고요. 기름값에 관리비에. 근데 옛날 어른들이 가난하니까 돈을 아껴 쓰려고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지하철 타고 그랬던 것이 그게 이제 그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게 이렇게 좀 그냥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폼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아는데 문제는 아무리 명품으로 둘러도 그냥 카푸어라는 거예요. 하우스푸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거에 매달리는 건가? 그랬더니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거는 뭐냐면 되게 사치품이나 명품에 관심이 많은 거는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생긴 심리적인 어떤 결핍을 물건으로 보상받고 싶어 해서 명품을 많이 산다 그래.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 슬럼가에 사는 흑인들이 그렇게 좋은 차,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빈부격차 큰 사회에서 신분을 드러내는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간다. 비싼 물건을 산 행위는 꼭 사회적 지위를 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빈부격차가 큰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일수록 사치품에 대한 검색률이 굉장히 높았다.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사치품에 대한 관심은 더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부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색깔이 화려하지 않아요. 잘 눈에 띄질 않아요. 중국 부자들은 더 심해요. 중국 부자들은 얼핏 보면은 그냥 거지들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제가 중국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중국에 좀 산다는 그런 집을 갔었어요. 저녁 무렵에 그 집 앞에 갔는데, 이건 그냥 거지집 같은 거예요. 막, 건물이 너무 허름하고, 그래서, 이런 데서 사나? 들어갔더니, 궁전이에요. 부를 드러내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막 명품 사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부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빈부격차가 큰 지역에서는 빈곤한 사람들의 현실은 매우 잔혹하지만 이 때문에 부자의 꿈이 좌절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치품을 통해서 환상 속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제 적절한 인컴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내가 정당한 생산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범죄에 손을 대요. 요새 제일 심각한 게 마약이에요. 마약 중독에 대해서 연관 신부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약이 초등학생까지 내려갔대요. 옛날에는 이렇게 부둣가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대학생으로 갔다가 고등학생 갔다 지금 초등학생까지 내려가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약 공급을 누가 할까요?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 환상적인 삶은 유지하고 싶고 내가 그냥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는 이게 유지가 안 되고 그러면 손을 대게 되는 게 범죄에다가 손을 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돈을 벌지 않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종교인들 중에 이렇게 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돈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굶어 죽을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신도들이 다 먹을 거 갖다 주고 생활비 갖다 주고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 편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돈을 벌어야 되고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은 행복감이 증진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힘들게 번 돈은 쉽게 남을 위해서 쓰기 어렵다. 하지만 장미꽃을 건넨 손에 장미향이 남는다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소비는 자기에게 쓸 때보다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도 한다. 콜롬비아 대학 던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70%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안 청소를 하다가 남편이 숨겨둔 10,000원짜리가 하나 나타났어요.
10,000원만 숨길 리가 없겠죠. 예. 10,000원으로 가정하고 10,000원짜리 생겼을 때 그 돈 가지고 커피를 사 먹는 거 하고 길거리에 있는 그 노숙인한테 주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낌이 바로 와요. 크리스마스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부모들이 애들한테 일부러 돈을 쥐어서 구세건 자산원금에다가 돈을 넣게 해요. 저는 그게 정말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넣으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아이들 마음에 각인되길 바라는 거죠.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커서도 돈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쓴다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게 안 되게 되면은 나중에 돈이 안 되는 부모를 버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가끔 그 고려장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고려장도 그 빈부격차가 있더라고요. 집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모님들을 주로 제주도에 갔다가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TV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 버림받는 노인들만 이렇게 그 모시고 사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아드님 이름이 어떻게 되냐, 집은 어디냐 했더니 할머니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일체 얘기를 안 해요. 자식은 버렸는데 부모는 자식을 갖다가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거 보고 되게 찐했는데 근데 그저 그런 집보다 조금 잘 사는 집은 주로 동남아에다 갖다 버린대요. 그쪽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자식이 부모를 버릴까요? 왜 고려장을 시켰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없어요. 다 어릴 때는 부모들이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던 애들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얘가 부모를 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시켰느냐, 그 시점부터라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모으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게 만드는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갖다가 계속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재개발하는 동네 본당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의 독거노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저 앞에서 이제 돈에 그 집에다 보상을 받아서 할머니들이 이제 돈들이 생긴 거예요. 자식들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 그런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길래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는 이제 자식한테 돈을 준 거예요. 모시고 살겠다 그래서. 그리고 몇 달 있다가 할머니가 오시더니 우리 애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나 밥 좀 달라고. 할머니가 똥 많이 싼다고 밥을 안 줬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정말 그 자식들을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들은 날부터 제가 할머니들한테 자식한테 절대 돈 주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집요하게 들러붙는 거예요. 지금은 자식들이 효자냐 아니냐를 그 가르는 기준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모시고 산다? 이거는 생판. 이건 꿈도 꾸면 안 되고 그냥 자기 부모한테 손만 안 벌리면 난 부모님 도움 없이 그냥 자립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최고의 효자예요. 최고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가끔 이렇게 뭐 애들이 어렵다고 계속 이렇게 띄엄띄엄 사업자가 뭐 대주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노숙자가 돼요. 심지어는 자식들이 사업이 안 되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받는 그 노후연금을 반을 가져가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노년이 돼가지고 그 사실 노인들이 되면 이렇게 크게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 두 부부가 사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일까요?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걸로는 200 정도면은 또 노인이 산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절반을 애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난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자식이 다시 회복될 리도 없고 자식이 성공해도 그 부모한테 돈을 갚질 않죠.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부턴가 첫 단추를 잘못 꿰맨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면은 생기는 그 좋은 점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연결감이라고 합니다. 릴레이션십이 생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를 가는데 그 가장 노상에 이렇게 동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오늘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꼭 지나가면 인사를 꼭 해요. 그게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많이 베푸는 분들은 가는 데마다 인사를 받아요.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송혜 선생님이에요. 성인 성녀가 아니고 송혜 선생님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그 연세에 현역으로 이렇게 계시는 게 너무 존경스럽고, 그분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이상용 씨, 뽀빠 이상용. 이분은 뭐 몸도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가면은 꼭 1,000원짜리 깨끗한 거를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1,000원씩 다 줬대요. 그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직원들한테 1,000원씩 다 준 거예요. 1,000원은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새 돈을 받고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온갖 그 개무시를 다 당한대. 지방교구의 신부님 두 분이 본인들이 현장 체험한다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소 일을 했대요. 다시는 못하겠다 그랬대. 반말은 둘째고, 뭐 인격적인 모독 그런 것들도 많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용 씨가 나타나면은 다 1,000원짜리 한씩 주면서 수고하시라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푸니까 이분은 어디 가든지 간에 환영받는 거예요. 고속도로 직원 그분들만이 아니죠. 그 얘기가 퍼지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이분이 괜찮은 분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릴레이션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돈을 다른 사람에게 쓸 때 사회적 관계망이 두터워진다.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을 돕는 모금함에 돈을 넣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고 이를 통해서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주성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가방을 샀어요. 비싼 가방. 샀을 때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딴 사람들한테 막 자랑해요. 그런 행복감이 어느 정도 갈까요? 기간. 좋은 차를 샀을 때 행복감이 어느 정도 갈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었을 때 그 감정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욕구를 내 의지로 그거를 딱 제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베푸는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생겨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도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하는 소비는 물질적 탐욕을 떨치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물질에 이끌리지 않고 스스로 소비 대상을 결정하는 자주적인 사람이 됐다는 그런 자의식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성탄절에 아이들이 그 성당이나 교회 앞에 있는 구세군들한테 이렇게 돈을 넣는 그것이 그냥 일회성인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아이의 마음 안에 평생 간직될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거라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가 아는 친척 중에 전혀 상반된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너무너무 이렇게 자린고비였어요. 뭐 그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분은 이렇게 그 누가 그 거린들이 오면은 막 소금을 뿌렸어요. 재수 없다고. 근데 또 다른 친척분은 거린들이 오면은 집에는 안 들이는데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상을 차려서 상을 갖다 먹고 가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두 분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인색했던 분에 대해서는 그분을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저절로 나빠져요. 근데 베풀었던 분 생각하면은 아,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뭐 하시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선행을 베푼다는 것이 그냥 선행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닌 거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베푼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라고 권장을 합니다. 예. 경험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게 여행을 들 수 있겠죠. 내가,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일에 대한 경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거하고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 거하고 그것이 이렇게 사람 마음에 남기는 잔상이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정말 좋은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웃에 사는 주부를 불렀어요. 아, 내가 이거 어느 백화점 가가지고 이거 굉장히 좋은 물건 샀어. 근데 좋은 물건 샀다 그럴 때 그거를 잘 샀어. 정말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5명 미만이에요. 나머지 6명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걸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샀어? 나는 그 옆에 백화점에서 더 싸게 똑같은 물건인데 더 싸게 주고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건 산 사람들의 기분을 좋치게 만들어요. 그 기껏 명품이라고 내놨는데 아 이거 짝퉁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속을 확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간해서는 칭찬을 안 해줘요. 내가 아파트 좋은 거 샀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머 그 아파트에서 얼마 전에 사람이 하나 떨어져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심통이라는 게 참 이게 묘해요. 예, 남이 잘 되고 잘 사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그런 그 소갈딱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뭐 자식 자랑이건 물건 자랑이건 돈 자랑이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싸움이 벌어져요. 예. 제가 그때 뭐 코로나 직전에 크루즈로 이렇게 그 순례팀을 끌고 자주 여행을 갔는데 노인들끼리 이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 끝나면 분위기가 싸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하지? 제일 먼저 자식 자랑들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돈 자랑을 해요. 근데 어머 자식 잘 키워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그러면 연봉이 얼만데?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 연봉이 2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들 공부 잘해가지고 변호사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자랑, 자식 자랑 하다가 싸워요. 같이 밥도 안 먹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옆에 어떤 년이 앉아 있는지 쳐다도 안 봐. 그런 걸 갖다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끼리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가. 같이 여행했으니까 뭐 잘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어떤 그 연수를 들어가서 경험했던 거.
새로운 경험했던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게 정보잖아요. 귀담아 듣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사는 거는 사실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을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넬 대학교의 카터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지만 경험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상승한다. 그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 처음에는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비슷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험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데 반해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했다. 즉 경험적 소비를 한 사람들은 당장의 커다란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비 경험을 음미하면서 경험적 소비가 가져다는 행복감이 더 강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랬어요. 내가 좋은 물건을 산 얘기를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까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행 갔다 온 얘기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해요. 죽기 직전에도 해요. 돌아가시기 직전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많아서 내가 다리가 성했을 때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 얘기는 다 하세요. 내가 10년 전에 물건 샀는데 그거 참 괜찮았어. 이런 얘기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사야 되는 건 물건이 아니라 경험이구나. 저는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는 분들은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 분야가 있는 사람들 주로 만나요. 만나면은 얻어들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는 뭐 법조인도 있고, 뭐 정치인도 있고, 뭐 방송인도 있고,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세나도 이제 멤버인데, 저 친구는 이제 바이올린 전문가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은 듣는 것만 해도 너무 귀가 호강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계속 내가 집을 갔다가 뭐 아파트를 갔다 얼마짜리를 사가지고 얼마를 남겼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입에서 자꾸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밥을 사주는데도 괜히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세를 사는데 우리는 집이 없어요. 다 세대로 살거든요. 공짜도 아니에요. 돈을 내야 돼요. 조금만 돈을 내고 워낙 이렇게 저소득 층이라서 많은 돈을 내진 않지만 어쨌건 이제 월세를 내고 신부들은 사실 복지 혜택을 많이 받죠. 월세를 내면 그 집값뿐만이 아니라 음식까지 다 제공이 돼요. 청소까지 다 해줘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집 사가지고 돈을 갖다 늘리고 집을 더 몇 채 샀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을 다음에 또 만나면 이 얘기를 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때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경험을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자, 경험적 소비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경험적인 소비는 인생의 일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건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기는 매우 힘들다. 하지만 경험적 소비를 통한 경험은 언제 열어봐도 그 기억의 잔상이 남아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경험을 하는 분들이 그릇이 커요. 항상 이렇게 자기가 사는 지역 안에서만 살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분들은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같은 얘기가 돌아요. 같은 얘기가. 제가 40대 주부들과의 식사 시간을 제일 싫어해요.
40대 주부들이 되게 이쁘거든요. 이쁘고 날씬한데 딱 1시간만 앉아 있으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파요. 1시간 내내 자식 얘기만 해. 애 얘기만 해요. 남편 얘기는 안 해요. 애 얘기만 계속 하고 애 얘기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댁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거의 똑같아.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요. 뇌 자체가 일단은 활동을 안 하고 그 뇌가 뒤틀리기 시작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정말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여행을 많이 한 분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즐겨 만나는 사람들이 여행사 직원들이에요. 그 여행사 직원들을 만나면은 보통 일반 손님들은 어디 가서 뭘 먹었고 경치가 어디가 좋고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도 물론 재밌는데 여행사 직원들을 만나면은 진상 손님들 얘기를 해줘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이제 강의할 때도 써먹고, 책 쓸 때도 써먹고, 그래요. 예. 네? 50대는 안 만나요. 50대부터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성들도 이렇게 발달 과정을 밟는데 그냥 저도 이제 나이를 지금 먹다 보니까 그냥 30대를 만나면은 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기 같다는 느낌도 들고 부성애도 생기고 그래서 만나기가 싫어요. 애가 없는데 부성을 느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가 싫어.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다소곳이 듣는데 내가 혹시 이게 꼰대질 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니까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닌 게 아닐 텐데 그 생각도 또 들고 언어도 다르고 뭐 생각하는 패턴도 다르니까 젊은 친구들 만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상담받으러 온다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그 30대들 그 거리를 두는데 40대들은 이제 만나면 계속 애 얘기만 하니까 거북한 거예요. 근데 50대부터는 무서워요. 50대부터는 그 남자들을 지배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컨트롤하는 방법도 알고 지배 욕구도 강할 때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40 중반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40 중반을 넘어가면은 여성은 남성화되고 남성은 여성화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성들은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오고 싶어요. 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젊었을 때는 남편이 집에 들어서 밥을 안 먹는다고 막 울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면 세 끼나 처먹냐 그러면서 이게 삼식이라고 이제 막 비양되고 그래요. 그게 40 중반부터 그렇죠? 혹시 여기 50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남편 세 끼 밥 다 해주는 분 계세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밖에서 먹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30대 주부와 40대 주부와 50대 주부하고 만나면은 얘기가 다 달라요. 50대 주부들의 공통적인 바람은 남편이 밖에서 밥 먹고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복음같이 들린대요. 너무 기쁜 소식이래요. 근데 그 자매가 30대에는 남편이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온다고 울던 자매였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갈수록 무서워지는구나 하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안 만나요. 그냥 무서워요. 가끔 이제 그런 걸 모르는 본당 신부들이 50대 여성들하고 밥 먹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이 거미줄에 걸려드는 거 똑같은 거다라고. 그 되게 자매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은 여자들끼리 놀고 싶어요. 저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녀 보니까
부부 동반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부부 동반을 와서 다정해 보이질 않더라고요. 방은 어쩔 수 없이 방을 쓰려고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밥 먹을 파트너 때문에 이제 남편을 앞에 누구는 앉혀야 되니까 데리고 왔는데 구경 다닐 때는 따로따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남편이 따라오면은 집이 한 채가 같이 따라온 거와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는데, 집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요. 그럼 뭐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는 게 제일 좋대요. 같은 또래 여자친구들하고.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그 동년배 여자분들이 이렇게 같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여행에서 밤새도록 웃고 떠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봤더니 그냥 무서워. 예. 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뷔페에서 진상짓한 손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냥 들은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들으시고, 이것도 여행사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크루즈를 타면은 이게 식사가 뷔페로 돼 있어요. 워낙 그 배가 크니까 배 크기가 14층?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가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여러 군데가 있고, 식당도 굉장히 길어요. 손님이 많으니까 배 승무원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뭐 3,000명이 타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식당에도 뭐 뷔페가 쭉 깔려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직원이 이제 식당에 갔는데 외국인들이 막 영어로 욕을 하고 있더래요. 그냥 누굴 보고 욕하나 그랬더니, 그때 같이 간 손님 보고 욕을 하고 있는데, 왜 욕을 하나 그랬더니 이 부부가 왔는데 부부가 그렇게 자기들이 돈이 많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미 딴 손님들을 식사하게 만든 부부였는데, 식반을 들고 거기 가서 음식을 떠서 차례차례 떠서 이제 자리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음식을 떠서 맛을 보더니 맛이 없으니까 다시 붓더래. 이렇게 사방에서 불어 욕, 영어 욕, 스페인어 욕이 막 쏟아져 나오더래. 근데 그런 얘기를 밥 먹으면서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책을 하나 낼 거예요. 진상별곡이라고. 크루즈에서 진상짓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 한 권으로 만들어서 낼 겁니다. 예, 그 책을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하나씩 받을게요. 아직도 집에 안 가고 거기 있었어요? 예, 다음 달 강의는 6월 11일? 예, 6월 11일 날,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강복 드릴게요. 고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